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청년정치 순서로 꾸며지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최위 아나운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우영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6시 뉴스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죠.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당연히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니까 정정을 해드려야죠. 자, 여의도 청년정치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지금 요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있잖아요. 그죠? 네. 대정부 질문 있는데 외교부 장관 어제 안 나온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양쪽에서 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국회의장도 허락을 해준 거라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이제 원내에서 이게 일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종이에 분명히 이제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해하는 그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직접 안 찍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 측에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물을 게 많은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리 양해를 구했고 도장까지 찍어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정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원내대표 간에 한 번 더 소통을 하셔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죠.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고요.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제 사실 이거 본회의 늦춰진다, 대정부 질문 늦춰진다 이거 저 보고. 어제 이거 늦춰져가지고요. 네. 원래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6시에 하기로 했는데 땡겨가지고 5시에 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국무위원이 가야지, 거기다 외교안보 분야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유는 이제 AI의 군사협력 이용에 대해서 세계 첫 번째 그 국방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80개국이 참가하고 42개국 장차관이 왔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꼭 가야지.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국회에서 양해를 해주거든요. 양해를 해주는데, 저도 이 서류 예전에 제가 그 도장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찍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서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만 딱 봐도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한 줄로 쫙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여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고 야당 원내대표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야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찍고, 그런 다음에 2개 도장이 다 찍히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한테 들고 가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찍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정말 국정 운영에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들었을 텐데 공방이 너무 드셌잖아요.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도장 찍었네? 이거 거의 헐리우드 액션 수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를 2시에서 7시로 늦췄는데 본인들도 좀 민망한 거죠. 그 민망함을 그냥 이렇게 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은 정말 우리 3번이나 습권한 습권 정당이고 다음 습권을 또 준비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당인데,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사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 나눴던 대통령의 축하난을 이재명 대표가 받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도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이때도 결과적으로 대표실 행정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또 원내대표실 직원의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디테일을 챙기고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다만 어떤 공세를 펼쳐야 될까?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당 내도 한번 점검하고 원내도 점검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것과 또 너무 과다한 부분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뉴라이트 친일 문제 계속 민주당은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광복절 앞두고 있었던 인사 중에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라던가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제대로 강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뜻대로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이제 외교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압권이었던 거는 중일마. 였죠.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이신 김태효 안보 1차장께서 중일마라는 명언을 남기시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편가르기 하지 마라, 이념으로 가르지 마라 이렇게 여당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뜨끔할 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들 수밖에 없어요. 독립기념관장은 국회에 나와서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노코멘트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교육이나 역사 관련된 요직에 앉았던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또는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셨던 분들도 심지어 공직 비슷한 곳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인사를 계속하느냐. 결국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여준 중일마라는 이 기조로 결국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네. 저는 이 뉴라이트 논쟁하고 친일 논쟁 보면은 예전에 사극 볼 때 제일 지겨웠던 장면, 어렸을 때 사극 봤을 때 지겨웠던 장면이 예속 논쟁이었어요. 노론하고 서론하고 나눠져서 왕의 새어머니의 상을 1년 상을 치를 것이냐 3년 상을 치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정말로 조선이 가장 큰 분열을 2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행태의 논쟁을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여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독립기념관장 얘기했는데요. 독립기념관장은 우리가 계속 이상직 의원 중기부 이렇게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인사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똑같아요. 독립기념관장도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추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된 건데 계속 이 사람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건국일 이 논쟁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분은 그 직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록된 바 1919년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1945년 광복과 48년 건국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노코멘트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의미거든요.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일이 1월 21일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날도 기념하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있을 때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동양적 사관과 한국적 사관에서는 그 잉태됐던 것까지 기념해주고 기억해줘서 태어나자마자 1년을 기억해주고 돌잔치를 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임시정부와 그리고 건국절의 그 역사의 흐름은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임시정부와 그리고 건국일에 대한 48년도의 그 기억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벌인다? 이거는 다시 몇백 년 만에 돌아온 예속 논쟁이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렇게 납작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단순한 이념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미 확립되었고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던 확립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부정하지 생각합니다. 않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된 이분은 뭐라 그러셨어요? 과거에 위안부라든지 강제동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정하시는 발언을 하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문제인 얘기를 하지 거고. 않았어요. 그분이 공저자로 쓴 책에 한 파트가 들어있는데 다른 분이 그 그리고 얘기를 한 그러면 겁니다. 저는 이 얘기도 해볼게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라 하셨습니까? 일제 신민이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 식민이 때. 아니고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식민하고 얘기잖아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네. 것은 그 당시 일본이 주장하던 논리와 아주 비슷한 논리이고요. 일본의 시각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본인들의 그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그 논리와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배기 자체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하겠다는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고 사실상 일본과 유사한 시각을 가진 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하면은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하고 가면은 60년대에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광장의 주인공은 남에서도 살다 북에서도 살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복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5년도에 있던 그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인 거죠. 그때 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너 어느 국적 선택할래? 한국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일본에 남을래? 그때 이 주인공은 무국적을 선택하고요. 인도로 귀향을 가다가 망명을 가다가 그 바다에 몸을 던져 투신합니다. 그만큼 그때 법적이고 절차적이고 역사적이고 했던 그 심각했던 문제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마라톤 영웅 우리 누구야? 송기정 선수 얘기하시는데요. 송기정 선수 정말 민족의 영웅이고 국가의 영웅이죠. 그런데 그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갈 때 여권 뭐 들고 갔습니까? 저는 이 부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의 국적을 얘기하는데요. 헌법에 의하면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요. 그리고 66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 왔어요. 우리 국민 한국으로 데리고 갈게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역사에 대해서 정신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우리의 국적은 서류상은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일본이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인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럼 당시 일제강점기 때 국적 뭐였다고 생각하냐, 일본이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본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권 뭐 가지고 있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이 아니지 거는 않습니까? 서류적인 거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아니 강화조에서 서류적인 정리가 거를 된 물어보는 거예요. 게 아니라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했던 지배가 불법적이었고 우리는 그럼에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투쟁을 해왔고 계속해서 결사항전을 그럼요. 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적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지배는 불법적인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해야 될 답변 아니에요? 2000년대 아니 그리고 초반에 독립기념관장도 잠깐만, 이거 하나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독립기념관장도 초반에 국회에서 자, 네. 노코멘트라고 할 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은 정치적 논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코멘트라고 아니죠. 한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에 본인의 대해서 명확하게 유산을 얘기를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했는데 정치적 자. 논쟁을 막기 위해서 노코멘트라고 그러니까 한 저는 거죠. 이거를 실드 치는 예. 분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 또는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럼 국회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국적 당시 일본이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셨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죠. 조금 예. 전에 이 자리 왔다 가신 이성윤 의원 아버지가 대촌 남경으로 창씨 개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왜 창씨 그렇게까지 개명하셨는지 가지 마시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가지 그거는 좀 마시고요. 너무 나가신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 경기도 부천 그 호텔 화재 사건 희생자 장례식 기간에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물론 여기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같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 장관은 내가 여기 갔으면 당연히 옷을 벗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거가 있으면 제발 좀 가지고 나와라.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디 근거도 없는 제보 가지고 계속해서 의혹만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예전에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본인들이 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중진의원들 얘기 들어봐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 쳤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자기 차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차를 본인이 운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운전을 못하시는 실형 문제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 골프백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고 그것조차 말이 안 되는데 8월 24일에 특정한 날짜를 해놓고 김영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할 거면 뭐 사진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출입 기록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장경태 의원 예전에도 무슨 빈곤 포르노다라고 하면서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하는데요. 이거는 의원의 품격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장경태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은 보니까 뭐 김용현 처장의 동행 여부는 이제 확신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확실치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고 뭐 장소도 특정을 했습니다. 뭐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이라고 하고 있고 날짜도 8월 24일로 특정을 했는데 뭐 그 골프 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제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예약 여부에 대해서도 뭐 감사 요청을 할 거다. 그래서 이 공군 골프장 이용을 할 때 뭐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약 내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약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또 문제가 된다. 예약을 안 하고 이용했다 한다면 그다음에 뭐 지금 이 8월 24일이라는 시기가 보니까 이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 장례식이 치러지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수해 피해 입는 와중에 사실은 골프를 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적절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경태 의원 측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사실이라면 수가 문제죠. 네.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지켜보고요. 자, 3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금 여의도 청년정치 3부에서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프 문제 이 의혹은 제가 볼 때는 제보가 있으면 제보를 밝히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지켜보시죠. 예. 민주당이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게 몇 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줄리설, 뭐 그 태권도 옆에 있던 그분 통해서 제보를 했다가 결국은 아닌 걸로 다 판정이 났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에서 역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첼리스트가 있었죠. 역시 아닌 걸로 판결나고 본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얘기했죠. 이것도 이 정도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자의 내용을 깔 것 같은데 저는 3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내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는 모양이에요. 네, 만찬 회동 뭐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다쳤는데 응급실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쓴소리를 한번 하기도 했고 뭐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응급실 방문하거나 하면서 이 정부의 의료 대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좀 정부를 더 압박하는 두 분 다 워낙에 스피커가 큰 분들이니까 압박하는 하나의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어떤 민생 정치에 대해서 이 외연 확장을 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분류를 굳이 하자면 뭐 중도 여권과 이제 중도의 어떤 교집합 같은 분이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야권 인사들을 돕기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 2기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중도까지 포용해보겠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그리고 전략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다급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한 중도까지 포용하는 행보 그리고 당내 통합을 전직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하는 행보는 사실 한 2년 후에 나와야 되거든요. 대선 직전에 가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온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에 가장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앉히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1년 반, 2년 후에 나와야 될 행보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급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조급할 이유가 이제 곧 나올 1심 판결, 9월 말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1심 판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법과 원칙대로 나오면은 정말로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2심 가고 대법원 가겠지만은 본인의 정치적 타격과 당내 동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킹메이커라는 분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꾸며진 인재영입위로 섀도우 캐비넷까지 만들어서 당내 단도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봐야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사실 조급하다라고 하셨는데 조급해야 될 건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감도 가지고 남은 국정 전반을 잘 운영해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좀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당내에 남아있는 친문계 의원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보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고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뭐 여당 내부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반감이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요. 김종인 위원장도 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야권으로 조금 뭉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의정 갈등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뭐 모든 걸 원점에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2025학년도 근데 그건 사실 의사들도 알기는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자 이 경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이름도 어려운 게 이제 좀 최근에 돼서 아마 예. 정치권에서 나온 단어 중에 제일 복잡한 단어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네. 의정 협의체가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원래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갈등이 비춰진 게 뭐였냐면 25년 증언하는 오케이 26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25년 증언은 시켜야 되고 26년은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한 8가지의 그 합의 사항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25년은 이 증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여야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이게 대통령실은 26년도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난간이 있었는데 사실 실제 더 큰 난간은 의사단체이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단체는 25년도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증언안 같은 경우는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고 지금 뭐 4배수 이상 뭐 서류 지원이 들어왔다라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부와 그 의사단체의 협의로 이거 우리 다시 캔슬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해버리면은 이거 분명히 학부모 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처분만 해요.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나오고 그러면 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야 정의 함께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서 26년도 증언안을 우리가 1,500명 규모에서 더 낮추는 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꼭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나마 정치권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의 그 명절 선물이지 않을까? 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좀 시작은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야 정의라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의사단체들 오늘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뜬 글들 보면은 국민적 여론과 분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만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 국민은 개돼지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힘을 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보도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의사단체들도 이제는 조금 한 발짝은 아니더라도 3분의 1발짝이라도 빼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불안은 하죠. 다 불안하죠. 특히 그렇죠. 이제 두 분은 젊으셔서 그렇지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진짜 나도 불안해요. 야 이거 갑자기 운전하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와가지고 박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드는 게 사실 지금 우리거든요. 근데 뭐 저희도 젊어도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사실 저만 해도 어떤 사고나 이제 부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다 불안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애물이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최근까지 나온 입장을 보니까 2025년 안까지도 손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 그냥 한동훈 대표의 어떤 노력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좀 선긋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2025년 절대 건들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그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의사들의 참여잖아요. 뭐 아무리 여야가 만나고 뭐 여야가 만나서 합의한 것을 대통령에게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관철시킨 내용이 의사들이 어떤 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진짜 절망적이지만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2026년 거는 다 주저앉혔는데 의사들이 아니 2026년 거 말고 2025년 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협상을 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어떤 뭐 대통령과의 지난한 논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복귀가 없으면 사실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 2025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인 거죠. 우리 대통령이 사과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장차관 경질 같은 거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복지부 차관이 최근에 했던 발언도 논란이 됐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강경하게 의사들을 적으로 돌렸던 이런 태도들은 이제 어떤 협상자, 실무자로서의 태도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못 자르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골든타임이 전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 골든타임 사수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양보야? 아니, 장차관 지금 경질을 절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짝 양보를 해서 하나 카드를 좀 꺼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도 계속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근데 지금 경질도 안 돼. 2025년 거 건드리는 것도 안 돼. 대통령 사과도 못 해. 이렇게 다 닫아놓고 오직 2026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의사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이승환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오늘 9월 10일에 18분에 올라온 그 기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냥 이거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맨 처음엔 2026년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랬다가 지금 뒤로 물러섰죠. 네. 이게 협상은 서로가 조금씩 물러서야 돼야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거지. 양쪽이 그냥 한쪽만 물러서고 한쪽은 더 밀어붙이면 이게 협상이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단 의사들도 지금 감정이 완전히 이게 복받친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누그러뜨릴 방법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앞서 얘기하신 뭐 장차관 뭐 인사 개편을 통해서 이거 좀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각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판에 전혀 새로운 실무자들과 정책 결정자가 와서 의사협회와 이 관련 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뭐 전공의협회부터 해서 의사협회까지 해가지고 단 한 군데도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글쎄 게 그 가장 얘기를 큰 문제입니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들 단체 내부에서도 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야는 그래도 일단은 그 모처럼 처음으로 좀 그래도 한 목소리 비슷한 걸 냈고 그리고 정부도 우리 그래 조금 여기서 그 한 발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 그 주체자인 의사협회 쪽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걸 또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 정부와 여야가 한 단체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수습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난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모르겠는 게 뭐 전공의 협의회 뭐 이러면은 또 딴 쪽에서는 그 뭐 전공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또 의협하고는 그렇죠. 우린 절대로 같이 앉을 수가 없다. 앉는 거조차 싫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긴 모를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부가 시간 끌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빨리 내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저는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추석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지금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추석 때 돼가지고 의료 대란 터지고 의료 공백 심각해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 그때 의사들 탓할 거냐.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다 달라요. 얘기가 다 다르고 뭐 전공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좀 불화를 그런 것도 모습도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공의와 이제 뭐 의대생들은 또 어떤 이런 의료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교수들의 얘기만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꽤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도제 시스템으로 그렇죠. 상명하복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뭐가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 그 쪼개진 걸 합쳐와라고 기다릴 게 아니고 쪼개진 데부터 공략할 수 있는 데는 공략해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의사들한테 단일한 그리고 과학적인 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제 뒷짐지고 물러서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섭할 수 있는 대상들은 빠르게 포섭해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고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우리는 안 만날 거다 뭐 이런 그러고 생각이니까. 또 한쪽에서 뭐냐면 거기 대표성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의료단체가 이렇게 많고 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정말 대표성 그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의정 갈등의 문제, 의료 문제의 핵심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겠다고 해서 생긴 문제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게 될 거고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조차도 없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좀 문제와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나 좀 큰 틀 안에서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단계. 맨 처음 의료개혁 나왔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때 국민들께서 8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앞선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 해줘서 시작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고요. 좀 이 큰 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가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금 세계 최고로 가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저는 이게 최고인 이유가 영국식 의료 시스템은 국가 의료 체계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의사들을 채용해서 모두가 다 도입해주고 하지만 미국식 의료 체계는 민간 의료 체계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한국은 이 양쪽 절차를 절충한 국가 의료 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같이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는 우리의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적으로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좀 크게 보고 좀 길게 가는 방향으로 가되 네. 자금의 좀 이 걱정은 놓아드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15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내일을 준비하다가 오늘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양쪽한테 다 얘기해야 돼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